어머님, 그냥 이제 그만 사라져 주세요. 알아서 잘 사세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저희는 이제 편하게 살게요. 제주공항 주차장. 며느리가 차에 오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게 무슨...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 다들 불편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가족이 제주공항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손에는 3박 4일 요양원 체험 안내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던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짐이었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그 짐이 250억짜리 보물이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28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집안은 고요했고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습니다. 물을 틀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익숙한 아침입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에 두부를 썰고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침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야지. 준비하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손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요. 늦으면 안 되잖니. 어서 일어나렴. 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이한테만큼은 잔소리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탁에 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온 건 손녀 서윤이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더니 저를 보며 살짝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서윤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란다.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며느리는 저 아이가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시키려 하는데 제 눈엔 그저 건강하게만 보입니다. 곧이어 며느리 미란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화장을 한 얼굴, 명품 가방을 든 손. 그녀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좀 일찍 준비해 주세요. 제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응, 알았다. 그리고 서윤이 학원 픽업도 부탁드려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못 가요. 그래, 내가 다녀올게.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만 한 모금 마시고는 나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들 동훈이는 그제야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를 보는 것이겠죠. 동훈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좀 바빠. 나중에 먹을게. 식사는 해야지. 몸 상하면 어떡하니? 하지만 아들은 대답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옛날 당신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을 때도 저런 눈빛이었는데 서윤이만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서윤이 건강해야지. 할머니는 저한테만 잘해주시네요. 아이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느끼고 있구나. 엄마가 자기한테 차갑다는 걸. 서윤이는 학교에 가고 며느리는 출근하고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8년간 똑같은 하루.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 어머님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만 하셨잖아요. 한 번도 여행 같은 거 가보신 적 없으시죠? 그 말에 저는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주도 3박 4일이요. 뭐? 제주도? 네. 어머님, 제주도 가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평생 가족만 돌보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그 돈이면 서윤이 학원비에 보태고 어머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짐만 싸시면 돼요. 며느리는 정말로 진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빛도 목소리도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는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닫으며 중얼거린 말을. 드디어 짐덩어리 하나 치웠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친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조카 데려올게. 방 비웠어.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아터팩트.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옷 좀 사드려야죠. 제주도는 바람이 세다던데요. 며느리는 매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명품 매장이 아니라 아웃렛 할인 코너였습니다. 평소 자신은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면서요. 어머님, 이거 어때요? 실용적이잖아요. 응, 좋다. 그래도 새 옷이라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캐리어도 샀습니다. 작고 낡은 것이었지만 제겐 처음 가져보는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주도 가시면 요양원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거예요. 요양원? 네. 요즘 노인분들 사이에서 인기래요. 3박 4일 동안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미리 체험해 보는 거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어머님도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 말이 이상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도 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 앞에 명품 가방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갖고 싶어 하신 거 맞죠? 아이고, 우리 딸. 이런 걸 어떻게 해. 친정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우리 딸이 효녀야.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나한테는 아웃렛 할인 옷, 친정 어머니한테는 명품 가방. 똑같은 어머니인데. 손녀 서윤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제주도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 3박 4일이래. 서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재밌게 다녀오세요. 저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서윤이 보고 싶을 거야. 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 옆에 앉아 계속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 반면 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반찬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동훈이는 옆에 앉아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밥 먹을 때는 폰 좀 내려놓고. 엄마, 잠깐만. 이거 지금 떨어지는데. 암호화폐 얘기겠죠. 요즘 아들은 밤낮으로 코인 시세만 확인합니다. 여보, 당신 또 돈 날린 거예요? 며느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진짜 오를 거야. 당신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안 망친 것처럼 당신도 코인으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 세대가 바뀌어도 중독은 똑같구나. 식사 후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그래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1시간 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공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는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캐리어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짐 다 싸셨어요? 응, 다 쌌어. 여권이랑 서류는 제가 챙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66년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그 의문은 다음날 아침 제주공항에서 답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출발해야죠. 응, 알았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샜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차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가야 해요. 체크인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 가자.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며느리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 며느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춥지 않으세요? 히터 더 틀어드릴까요? 괜찮다. 어머님, 가디건 챙기셨죠? 비행기 안이 추울 수 있어요. 응, 챙겼어. 제주도 날씨가 좋다던데 어머님 푹 쉬시고 오세요.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아니, 친절하다기보다는 뭔가 초조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핸들을 꽉 쥐고 말을 쏟아내는 것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제 캐리어를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국내선 청사예요. 저기 들어가시면 돼요. 응. 혼자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며느리는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 비행기 티켓이랑 요양원 안내문이랑 다 들어 있어요. 제주공항 도착하시면 요양원에서 직원 나와 계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응, 고맙다. 그리고 어머님. 응, 편하게 지내세요. 거기서 며느리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지만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제주행 오전 7시 30분.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직원이 확인하고 탑승권을 건네주었습니다. 30분 후 탑승 시작하니까 게이트에서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친구들, 연인들 모두 행복한 얼굴로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28년을 살았던 그 집이, 그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한라산, 펼쳐진 땅.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제주공항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요양원 직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랬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이 보였습니다. 평화요양원 마이너스 최은숙님. 저기 있네.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숙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평화요양원 김철수 간호조무사입니다. 모시러 왔어요. 아, 네. 차가 밖에 대기 중이에요. 가시죠. 직원은 제 캐리어를 들어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얀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직원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까지는 40분 정도 걸려요. 편하게 가세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넓은 들판, 돌담길.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체험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차는 해안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요양원이 어디 있나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외곽에 있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죠. 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주변의 건물이 점점 사라지고 숲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분쯤 더 지났을까요? 저기 보이시죠? 저게 평화요양원이에요. 직원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3층 건물. 그리고 입구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평화요양원. 차가 멈췄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착하셨어요. 내리세요.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요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간판 옆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마이너스 입소 상담 문의.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손이 떨렸습니다. 캐리어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직원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지만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직원이 안내 데스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온 건데요. 여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은숙님 맞으시죠? 따님께서 다 연락하셨어요. 며느리요. 며느리가 연락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며느리분이시군요. 여직원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입소 동의서하고 건강보험 서류하고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돼요. 입소? 저는 3박 4일 체험으로 온 건데요. 여직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께서 장기 입소로 신청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기 입소라니요? 3박 4일 체험이라고 했어요.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청서가 떠 있었습니다. 입소 신청자 최은숙만 66세 신청인 정밀한 며느리 입소 유형 장기요양 기간 미정.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느리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을 꺼버렸구나.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손녀 서윤이에게 걸었습니다. 학교 시간이라 그런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를 버린 거구나. 여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족분들이 어르신께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왜요? 왜 말을 안 해요? 여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가, 최은숙.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은수가 나야. 김정숙. 정숙 언니? 맞아. 정말 은숙이 맞네. 김정숙.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결혼 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나 여기서 자원봉사해. 한 달에 2번씩 와. 정숙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은숙이는 왜 여기 있어? 설마 입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버렸어. 뭐? 정숙 언니는 여직원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여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숙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은수가 따라와. 정숙 언니는 저를 복도 끝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를 앉혔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8년간 며느리 집에서 살았던 일, 며느리의 냉대, 효도 여행이라던 거짓말, 모든 것을. 정숙 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그 며느리 정말 나쁜 사람이네. 나는 짐이었나 봐. 아니야. 정숙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숙이는 짐이 아니야. 그런데 왜 나를 여기 버리고 간 거야? 정숙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은수가 혹시 재산 같은 거 있어? 재산? 없어. 나한테 뭐가 있겠어. 정말? 땅이나 집이나 그런 거?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땅이라면 뭐? 땅이 있어?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땅이 있긴 해. 경기도 어디였는데? 정숙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수가 그거 어디야? 정확히?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였던 것 같은데 30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 화성시? 정숙 언니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혹시 그 땅 서류 가지고 있어? 집에 있어. 장롱 깊숙이. 지금 당장 필요해. 누가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며느리가 있을 텐데. 정숙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돼. 왜? 정숙 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내 생각엔 며느리가 그 땅을 알고 있을 거야. 뭐? 그래서 은숙이를 여기 버린 거야. 땅을 빼앗으려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가 아니야. 정숙 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화성시가 지금 개발 중이거든. 땅값이 엄청 올랐어. 얼마나? 정숙 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소 200억. 어쩌면 250억도 넘을 거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0억? 그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수가 정신 차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저는 멍하니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250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정숙 언니는 저를 요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은수가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내가 묵을 곳 알아볼게. 하지만 언니 나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언니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언니가 방을 잡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내가 지금부터 알아볼게. 언니 고마워. 언니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0억. 내가 250억을 가지고 있었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숙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은수가 이거 봐. 언니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화성시 동탄 확장 개발 확정. 토지 보상금 역대 최고 수준. 기사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은수가 화성시 동탄 지역이 개발되는 거야.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그게 내 땅이랑 관련이 있어? 언니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은숙이 땅이 정확히 어디야? 주소 알아?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이었던 것 같은데. 동탄동?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가 그게 바로 개발 핵심 지역이야. 정말? 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얼마나 돼? 잘 모르겠어. 30년 전에 받은 건데. 시아버님이 주실 때 그냥 허허벌판이라고만 했어. 등기부등본 같은 거 있어? 집에 있을 거야. 서류 봉투에 넣어서 장롱에 보관했어.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수가 서울로 올라가야 해. 그 서류 찾아야 돼. 하지만 며느리가 집에 있을 텐데. 몰래 가야지. 며느리 출근한 시간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언니, 만약에 며느리가 그 서류를 이미 찾았으면 어떡해? 정숙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처리했을 거야. 아마 못 찾았을 거야. 왜? 은숙이가 어디 숨겨뒀는지 모르니까. 며느리가 은숙이 방을 뒤졌겠지만 못 찾았을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속에 숨겨뒀으니까요. 언니, 그런데 왜 며느리가 갑자기 나를 요양원에 보낸 거야? 정숙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상금 통지가 곧 나올 거야. 그 전에 은숙이를 치워야 했던 거지. 치워? 그래. 은숙이가 서울에 있으면 통지서를 받잖아. 그럼 은숙이가 알게 되고. 아, 며느리는 은숙이를 제주도에 격리시켜 놓고 서울에서 혼자 서류를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나는 영영 여기 갇혀 있을 뻔했네. 그렇지. 정숙 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250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숙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수가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니, 은숙이한테는 무기가 있어. 그 땅은 은숙이 명의야. 며느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은숙이 동의 없이는 못 팔아. 정말? 물론이지. 나 전에 공인중개사 했잖아. 이런 거 잘 알아.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수가 생각해봐. 시아버님이 왜 그 땅을 아들한테 안 주고 은숙이한테 주셨겠어? 글쎄, 아들이 도박에 빠진 거 아셨잖아. 그래서 며느리한테 준 거야. 은숙이를 지키려고. 시아버님, 정숙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가 이제 선택해야 해. 선택? 그냥 당하고 살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28년간 참고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냉대를 참았습니다. 아들의 무관심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니, 응? 나 싸우고 싶어. 정숙 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우리 은숙이 정신 차렸네. 언니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 올라가자.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언니. 그리고 은수가, 응? 변호사도 선임해야 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언니, 나 돈이 없는데. 정숙 언니는 웃었습니다. 은수가 곧 250억 받을 사람이 변호사비 걱정해?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네. 나 곧 부자네. 그래. 이제 며느리가 떨 차례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순자야, 잘 싸워라. 내가 준 건 다 이유가 있다. 시아버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정숙 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수가 준비됐어? 공항 가야 해. 응, 준비됐어.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서울로. 우리 땅 찾으러. 네, 언니.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며느리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수가 며느리 출근 시간 맞지? 응. 9시쯤 나가니까 지금쯤이면 없을 거야. 좋아. 빨리 들어가서 서류만 찾고 나오자. 택시가 익숙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28년을 살았던 그 동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네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빨리 찾자. 제 방으로 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치웠습니다. 맨 밑에 낡은 이불이 있었습니다.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있다.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 언니가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다 있네. 은숙이 명예 맞아. 다행이다. 빨리 나가자.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어? 정숙 언니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복도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문 잠갔는데 며느리가 집에 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방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숨어. 정숙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장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장롱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며느리도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없잖아. 며느리는 다른 서랍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디 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언니. 아직 못 찾았어.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는데. 뭐? 보상금 통지가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그럼 빨리 찾아야 하는데.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다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결국 포기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휴, 정말 식은땀 났네. 빨리 나가자, 은수가.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봉투를 꼭 안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숙 언니가 아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숙 선배님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저는 최은숙이고요.
토지 관련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화성시 동탄동 토지네요. 면적이 상당히 넓네요. 변호사는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최은숙님, 이 토지가 지금 개발 예정 지역 한가운데 있어요. 그게 무슨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얼마나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대략 250억에서 2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토지는 최은숙님 단독 명의예요. 가족이라도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요. 정말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이 토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며느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심하셔야 해요. 서류 위조나 인감 도용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집을 뒤지던 그 모습을.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안하세요. 그리고 토지 거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가족관계가 좋지 않으시면 재산보호 조치도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렸어요. 제주도에.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욱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정숙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로 서류 위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250억. 그 돈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하기만 하던 내가 이제 싸울 수 있다는 것.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은숙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권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분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법이 최은숙님을 보호합니다. 정숙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수가,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네, 언니.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야, 기다려라. 이제 내가 널 찾아갈 차례야.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주신 제 인생의 무기.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숙님, 보상금 통지서가 발송됐어요. 며느리분 댁으로 갔을 겁니다. 드디어구나. 이제 며느리분이 연락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과연 그날 오후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해요. 느낌표가 미친 듯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와. 엄마, 땅이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정숙 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은수가, 이제 집에 가볼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스스한 머리, 구겨진 옷.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저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저는 최은숙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통보드리러 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동훈아. 오늘은 정리할 게 있어서 왔어. 엄마, 조용히 들어.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첫째, 화성시 토지. 이건 내 명의야. 보상금 250억. 너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며느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둘째, 이 집. 전세금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내가 냈어. 내 재봉일로 모은 돈으로. 어머님. 셋째,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법적으로 명도 청구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제주도 요양원에 나를 버렸을 때 생각 안 나?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 장기 입소 신청했잖아. 영영 날 가둬둘 생각이었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근데 250억이면 우리한테 조금만. 나 진짜 이번에는 코인으로. 닥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코인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 나는 내 할아버지가 왜 이 땅을 나한테 줬는지 알아?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내 아들은 도박에 빠졌다. 이 땅을 아들한테 주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박장에 다 날릴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랑 달라. 똑같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도박으로 집안 말아먹었어. 이제 넌 코인으로 그러고 있지. 시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했어? 어머님, 요양원에서 평생 갇혀 살 뻔했어. 너희는 뭐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맞다. 내 방에 친정 조카 들였지. 내 침대에 그 애를 재웠겠지.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미안? 미안해서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명도 청구서입니다. 30일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28년간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밥 짓고 청소하고.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 며느리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서윤아.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서윤아, 할머니가 요양원에 버려졌을 때 너는 알았니?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
할머니 여행 가셨다고. 그런데 진짜는 뭐였어? 서윤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버려진 거. 그래. 할머니는 짐이니까 버려진 거야. 저는 서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널 지켜줄 거야.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윤 양 앞으로 만든 신탁입니다. 50억이 들어있어요. 50억?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네. 서윤 양이 20세가 되면 학비로 쓸 수 있고 30세가 되면 전부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도 손댈 수 없어요. 며느리가 바닥을 쳤습니다. 어머님, 제 딸한테 50억이면 그럼 저희한테는요?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00억은 내가 쓸 거야. 내 집 사고 내 노후 준비하고 200억을 혼자요? 28년간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돈 쓴 적 없어. 이제 쓸 거야.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 미안해, 동훈아.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 언니와 변호사가 먼저 나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28년을 살았던 그 집의 문을 마지막으로 복도를 걸으며 정숙 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28년 전에 이랬어야 했어. 석 달 후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45평짜리 새 아파트. 현금으로 샀습니다. 큰 거실, 넓은 주방, 햇살 잘 드는 베란다. 28년간 좁은 방 하나에서 살았던 제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정숙 언니가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은수가 축하해. 새집. 고맙습니다, 언니.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28년간 짐덩어리로 살았으니 이제 30년은 여왕으로 살아야지. 정숙 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 은숙이 시간이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녀 서윤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 서윤이가 찾아왔었습니다. 혼자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랑 월세 살고 있어요. 좁은 집이에요. 그래도 엄마 아빠 잘 따르고 있지? 네. 근데 할머니. 응? 할머니가 주신 돈 정말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20살 되면 학비로 쓸 수 있고 30살 되면 다 내 거야. 서윤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우리 서윤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처럼 나도 손녀를 지켜주는 거야. 며느리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집을 비웠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도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암호화폐 차트만 보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 언니였습니다. 은수가 내일 여행 가자. 유럽 어때? 유럽? 응.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한 달 정도. 좋아. 가자.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그것도 제주도 요양원이 아닌 진짜 여행을.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반짝이는 별들. 시아버님, 당신도 저 별 중 하나겠죠? 저는 별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대답처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6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짐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박순자가 아닌 최은숙으로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베니스, 프랑스 파리 니스, 스위스 인터라켄.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28년간 참았으니 이제 다 해봐야지.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오직 서윤이만, 그 아이만 지켜주면 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28년간 어둠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빛 속에서 살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폭신한 베개. 행복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여행을 떠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66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짐덩어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며느리도 아들도 손녀도 아닌 최은숙으로서 이제 나로 살 거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다는 것을. 바로 제 삶을 되찾은 것. 이게 진짜 자유구나.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보름달.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버님, 보고 계시죠? 따님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지켜주신 덕분에. 고맙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님의 축복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66세 여자의 새로운 인생. 짐덩어리에서 여왕으로. 이것이 최은숙의 각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